근데 지금 잠깐 말씀하신 대로 정말 뭐 본인들은 아니라고 하지만 어쨌든 양적 완화를 계속 해나가고 네, 있고 네. 그러니까 이 부채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지 않아도 원래 많았는데 예. 그래서 정말 전 세계가 부채의 바다 위에 떠 있다라는 표현을 할 정도로 예. 이 부채에 대한 부작용 때문에 그래서 2020년에는 뭔가 큰 위기가 올 것이다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시거든요. 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게 어디 꼭 2020년만의 문제겠습니까? 그런 어떤 빚의 문제, 이 늘어나고 있는 빚의 문제는 그야말로 아무 허공에 발이 땅에 닿아 있지 않는 그 모습으로 한번 무너졌던 게 2008년 서프라임 모기지 아니겠어요? 예. 집도 절도 없는 사람들한테 대출해주고 집 사세요. 집값 오를 거니까 그걸로 나중에 갚으시면 돼요. 그 사람들의 주택담보대출을 기초자산으로 한 MBS 굉장히 취약하겠죠. 네. 등급 자체가 안 팔리겠죠. 그러면 좋은 거하고 이 불량한 거하고 섞어서 대충 등급을 좀 세탁해서 좋게 만들어서 쪼개서 파는 이것이 이제 이른바 CDO였습니다. 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 뭐 그런 거하고 비슷한 게 CLO죠. Collateralized Leveraged Loan인가요? 그렇게 해서 지금 그 추세는 거의 비슷하다. 뭐 많은 뭐 유튜브나 다른 그걸 통해서 접하셨겠죠. 아마 유튜브를 통해서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요. 네. 왜? 그리고 어떤 위기론자, 네. 비관론자들은 항상 그런 부분에 특히 거기에 대해서는 연중 가운데 어디죠? 댈러스 연방은행 총재도 댈러스 연방은행도 굉장히 그 주목하고 있습니다. 기업 부채라든지 이런 것들 그렇게 하고 있는데 꼭 2020년뿐만이 아니고 그것은 한 2, 3년 전부터 결국 해결되지 않았던 2008년의 그 빚의 문제 네. 그것이 계속해서 오히려 더 크게 왔고 언제든지 이것은 문제시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 어떤 신중론자, 비관론자 아니면 그 위기론자들의 지론이었던 반면에 괜찮아 아직까지는 매니저블해 하는 쪽이 그래도 이 정도 증가 속도 갖고는 위기라고 할 수는 없어 하는 건데요. 그러나 이렇게 보입니다. 우리가 트럼프라고 하는 참 독특한 캐릭터의 미국 대통령하고 동시대를 살고 있는데요. 네. 자칭 부채의 왕입니다. 아 맞아요. 트럼프도 빚 때문에 파산하고 뭐 그런 과정이 있었죠. 예. 예. 여러 번 빚내서 파산하고 그 과정에서 저렇게 부를 이루었고 특히 뭐 도이치뱅크 한 군데만 하더라도 거의 뭐 몇 조에 달하는 부채를 내고 있죠. 네. 사실 얼마 전에 그 타계하신 그 김우중 전 대우 회장만 하더라도 신화죠, 신화. 그렇죠. 예. 애초에 뭐 그 당시 뭐 500만 원이냐 몇백만 원이냐 그걸로 대우 실업이라고 하는 무역회사 차려서 그것이 그렇게까지 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 갖다가 굉장히 하나의 좋은 어떤 그 경영 교과서에서 쓸 수 있는 성장 신화로도 소개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것도 굉장히 비관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뭐죠? 예견된 어떤 불행이다라고 그렇죠. 볼 수밖에 없는 그렇게 계속 빚내서 인수해서 외형을 키웠다면은 그것은 진짜 그 자전거는 그 외발 자전거는 계속 닳지 않고서는 그렇죠. 그런 상황인데 그래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게 해서 해 왔는데 이 양반이 그런 식으로 죄송합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 이 양반이 아니고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사업해왔듯이 미국 재정도 할 것 같아요. 2016년 대선 전에 돌아다니면서 했던 말이 그겁니다. 유세 때마다 이 빚 문제 어떻게 해결할 건데 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 참 세상 편하게 사는 분이에요. 아, 돈 찍어서 갚으면 돼. 우리는 달러잖아. 우리는 미국이잖아. 이 얘기를 딱 공건해 하고 다닙니다. 현 시스템에서는 그 말도 좀 억울하긴 하지만 안 될 건 아닙니다. 예. 미국이니까 가능은 해요. 네. 그 전 세계적으로 뭐 각국이 갖고 있는 국채 한꺼번에 뭐 다 무슨 뭐 만기가 돼서 아니면 뭐가 됐건 팔아잡기든 뭐 해서 하든 이런저런 부채 달러 찍어내서 갚으면 된다. 미국이니까 가능은 하겠습니다만 그 후에 세상은 어떻게 될까? 달러 쪼가리가 US 달러가 짐바브웨 달러하고 과거 바이마르 공화국에서 찍어냈던 애들이 딱지치기 했던 그 마르크화하고
본질적으로 무슨 차이가 있을까 하는 그 세상까지도 가긴 가야 되겠습니다만 당장은 통하겠죠. 네. 그런데 미국은 통할 것 같습니다만 그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도 위 하나 찍어서 다 해결하지 뭐. 중국이 그러면 우리도 원화 다 찍어서 해결하지가 되겠느냐 하는 부분에서는 미국하고는 분명 우리가 딱 듣는 순간에 안 되는 건 느낌 오잖아요. 예. 그래서 이 빚의 문제 언젠가는 문제가 되겠죠. 언젠가는 문제가 되겠는데 흔히 말하는 뭐 일본 같은 케이스만 하더라도 뭐 GDP 대비 200 몇십 포인트 수십 년째입니다만 그래도 뭐 살아가지 않느냐 이런 얘기라서 늘 이렇게 회자될 수 있는 하나의 이 정규분포상의 이 양쪽 꼬리에가 있는 테일 리스크로 계속 남아 있겠죠. 네. 네. 그러니까 언젠가는 그 시기의 문제지 이 상황은 터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언젠가는 터지겠죠. 언젠가는 터지겠는데 그나마 2008년 당시하고 지금하고 그나마 조금 다른 게 제가 제일 놀라는 거는 그겁니다. 리만 사태 날 무렵에 네. 과거 자료를 보면은 그 당시에 미국의 공식적인 보는 통화가 말이죠. 네. 한 8,500억, 8,700억 달러, 1조 달러가 안 됐습니다. 그게 금융위기 터지고 나서부터 막 이렇게 양적 완화 뭐 1차, 2차, 3차까지 하고 이러면서 그게 4조 달러를 넘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미국의 보는 통화가 1조 달러가 안 되던 시절에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집계되는 무슨 뭐 달러 표시 자산이 됐건 뭐 빚이 됐건 뭐가 보면은 이게 수백조 달러인데 그런 세상인데 그러면 이게 4조 달러가 됐으면은 지금 우리는 돈에 깔려 죽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세상 오히려 디플레이션의 공포 이런 걸 다 얘기하는 거는 거기에는 이 규제라는 게 굉장히 컸다고 봅니다. 즉 그렇게 4조 달러까지 급증하는 보는 통화와 더불어서 똑같이 늘어나는 그래프가 있었던 것이 초과 지준이거든요. 초과 지준이었단 말입니다. 네. 지금 이것이 더 쌓지 않아도 되는 초과 지준. 그럼 초과 지준이 왜 이렇게 많은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데는 최근에 레포 시장의 혼란과 더불어서도 JP 모건을 비롯한 이른바 빅4 은행들이 우리 지준이 있어. 지준은 있는데 이걸 갖다가 말이지 단기 자금 시장에 다들 달러가 없어갖고 절절 매는데 우리가 풀라니까 뭔가 좀 우리도 안 되는 게 있더라. 규제상. 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은근히 제이미 다이먼 JP 모건 CEO를 비롯해서 월가 쪽에서의 분위기는 뭐냐 하면은 규제 좀 풀어주면 좋겠는데 하는 분위기예요. 이것이 또 묘하게 폴 볼커의 타계와 맞물려서 묘한 또 상상력을 자극합니다. 뭐 한 94세 정도니까 충분히 장수하고 돌아가신 그렇죠. 폴 볼커. 진짜 인플레이션 파이터로서 거의 한 20%대의 미국의 기준금리를 만들어내면서 그 인플레는 잡아내고 달러를 갖다 초강수로 몰고 가기도 했던 폴 볼커. 그 사람도 무슨 뭐 그린스펀도 마에스트로 절대 신화할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 사람들도 따지고 보면은 그렇게 해서 여기저기 세상 힘들게 만들었던 사람들인데 그걸 떠나서 공과를 갖다가 논하자는 게 아니고 금융위기 이후에 엄청나게 풀려난 돈들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인플레 없이 살아갈 수 있었던 데는 공급 측면에 있어서의 중국 변수, 굉장히 값싼 공산품의 제공, 네. 그리고 안정적인 유가, 그리고 아마존 효과. 그죠? 네, 굉장히 그런 것들로 인해서 그거 하지만 또 하나 공급 측면이 아닌 통화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 풀려난 돈이 신용창출로 해서 엄청나게 인플레를 갖다가 유발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됐던 것은 돈이 묶였던 것은 규제. 그런데 이 규제를 갖다가 풀면은 월가 입장에서는 뭔가 또 돈을 버는 기회는 생기겠습니다만 이 폴 볼커의 타계와 더불어서 또 트럼프 대통령도 은연중 월가가 원하는 규제 완화 쪽으로 만약에 2020년에 방향을 잡아간다면은 그렇게 오매불망 연준을 비롯해서 중앙은행들이 원했던 인플레이션 기준, 뭐 CPI 기준, 연 2%의 물가 상승 인플레가 오는 세상, 2%가 아니고 뭐 12%, 20% 세상도 금방 올라오면 올 수 있겠죠. 그 부분도 하나의 주요 변수로 한번 제시해 봅니다. 혹시나 월가에서 규제를 조금 완화한다
라는 소리가 나올 것 같으면은 우리가 그동안에 굉장히 젖어 있었던 죽었다 깨도 인플레는 없어 하는 이 관념도 흔들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모든 그 투자자들의 그 시각과 방향이 네. 일단 저금리라는 것을 기본으로 네. 깔고 네. 가는 거잖아요. 그래요. 근데 그러한 어떤 확신 위에서 하고 있는 모든 행위가 갑자기 역전이 돼버리면 모든 게 다 엉망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엄청난 혼란이 오겠죠. 혼란이 오겠죠. 맞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 부채가 이렇게 많은데 결국 네. 부채를 진 거는 이제 부모 세대가 진 거잖아요. 네, 네. 근데 갚아나가야 되는 건 이제 자식 세대들이 갚아나가야 되는 이 불합리함이 있으니까 이 부모 세대에서 이 뒷세대를 위해서 뭐 선진국들이 어떤 합의에 의해서 부채, 대규모의 부채 탕감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의견들이 이렇게 좀 떠돌아다니더라고요. 어떤 식으로 부채 탕감을 한다는 거죠? 글쎄요, 그건 저도 잘 모르는데, 그러니까 부채가 너무 많으니까 우리 국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어떤 저소득 그 뭐라 그러죠, 그 부채가 많은 사람들, 신용 불량자들을 위해서 탕감을 해주잖아요. 네네. 그러한 식으로 뭔가 선진국들의 합의에 의해서 그 부채를 국가 부채를 뭔가 탕감하는 뭔가 방법을 만들어낼 것이다라는 의견도 있더라고요. 그런 얘기가 좀 떠돌아다니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예를 들어서 고액 자산가나 고액 납세자들로부터 많이 세금을 걷어서 네. 조금 그런 어떤 힘든 계층의 사람들에게 베네핏을 준다. 누군가가 희생을 한다. 네. 라는 어떤 관점이라면 이거는 정치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다면은 그런 어떤 조세 저항 갖다가 극복해낼 수 있다면 가능한 시나리오인데요. 아닌 말로 예를 들어서 우리 뭐 농민 부채 탕감, 네. 그거 다 세금 아니에요. 우리 국민들이 다 떠안은 겁니다. 네. 국민들이 떠안은 겁니다. 왜 농민만 해줘?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그것이 이제 집권 정치 세력에서 그것 갖다가 의지적으로 해내버린다면은 그런 불만이 있더라도 그냥 하면 하는 거지만 이거는 어느 쪽에선가를 떼와서 어느 쪽을 메꾸는 거니까 아랫돌 빼서 윗돌 고는 식으로 갈 수가 있는데 그러나 본질적으로 뭘 어떻게 해서 전체적인 가계부채나 전체적인 국가부채를 어떻게 탕감을 한다는 것은 제가 봐서는 오죽하면은 옛날부터 돌았던 호사가들의 말 가운데 미국 저렇게 펑펑 하다가 국가부채 늘려나가다가 그 소위 말하는 거 1조 달러짜리 그 백금 동전. 네. 어느 날 갑자기 동전 하나에다가 1조 달러라고 써가지고 이거 툭 주면서 우리 빚 갚았다라고 하는 날도 올 수 있을 거야라고 하는 겁니다. 네. 뭐 그렇게까지도 하는데 그랬을 때 그 동전의 의미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죠. 이 빚은 그래 늘 뭐 추경 얘기하거나 재정 확대 얘기를 하면은 당장은 그렇게 해서 뭐 경제 성장률 0.몇 %포인트 뭐 끌어올릴 수가 있다는 둥, 일자리가 그래도 단기적으로 몇 개는 더 늘어날 수 있다는 둥,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 항상 거기에 대해서 학자들은 또 그런 비판을 하는 거죠. 그거 누가 갚을 건데 하는 것이죠. 누가 갚을 건데 하는 것이고 거기에는 꼭 정치적인 집권 세력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경제 주체들의 이기심이 은근히 야합을 하는 거죠. 뭐 내 죽기 전에 우리는 누리고, 그 다음 일은 모르겠다. 내 임기 중에 일단 막 성과만 나면 되는 거 아니야 하는 그거죠. 거기에 대해서 그걸 갖고 한번 진지하게 한번 우리 얘기해보고 제대로 한번 바른 길을 가보자. 여기서 경제에서 바른 거 찾다가는 돈 못 번다 이런 소리도 하고 바른 거 찾다가는 표 떨어진다 얘기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그 하나의 그냥 떠돌아다니는 하나의 음모론 정도로 네. 생각해야지 그게 주된 어떤 그런 건 아니겠네요. 그렇겠죠. 주된 경제학 그 이론은 그러니까 그만큼 세상이 좀 흉흉해서 그런 것 같아요. 네. 워낙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이 부채를. 그래서 사실 감세 같은 것도 트럼프 대통령은 과감하게 처음에 집권하자마자 법인세도 낮추고 그랬죠. 그런 식으로 했고 지금 또 나오는 얘기가 내년에 가면은 중산층 중심으로 해서 텍스컷 2.0 버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도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거죠. 본인은 아마 그렇게 해서 인기 얻고 표가 조금 더 얻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자기 이후에 다른 어떤 공화당 출신이 계속 집권을 하든 민주당 쪽으로 정권이 넘어가든
누가 그 세금을 다시 올릴 수가 있겠습니까? 설거지 하면서 임기 끝나야 되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일단은 달콤하다고 감세하면 우리 또 좋다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정치인들의 그 포퓰리즘이 네. 정말 잠깐은 뭔가 효과가 있을지는 몰라도 사람을 기쁘게 할지는 몰라도 하여튼 전체적인 경제 흐름상에는 아주 큰 역효과를 낼 수밖에 없는 네. 그런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증시도 대표님 오늘 뭐 이렇게 초대해 주셨는데 저 오늘 마지막 클로징 멘트를 이렇게 저는 하고 싶습니다. 우리 증시도 내년에 기업 이익이 얼마나 늘어날까요? 뭐 내지는 경기가 얼마나 이제 바닥을 치고 돌아설까요? 하는 이런 차원의 접근보다도 우리 한국 증시가 세계적으로 이렇게 굉장히 처지고 있고 PBR이 무슨 뭐 저평가되고 있죠. 금융기관 PBR은 0.5도 안 된답니다. 아. 뭐 그런 정도까지 이렇게 저평가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그런 접근보다는 진짜 그렇게 가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은 기업들이 기업할 맛이 나는 대한민국 다시 되는가. 그래야 시장 전체에 올라가는 거죠. 맨날 삼성전자, 하이닉스 타령만 하고 말이죠. 언제 반도체 가격, 디램 값 오르나, 언제 재고 줄었나, 이 타령만 할 것이 아니고 모든 기업들이 한국 안 떠나도 되고 여기서 고용 늘려가면서 기업할 만한 의욕이 생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어줘야 된다는 것이죠. 네. 어디 가서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또 어떤 댓글이 올라올지 모르겠는데요. 어디 가서 요즘은 뭐 친기업 내지는 친기업 정책을 펼쳐야 된다. 이것이 전 세계적인 선진국들의 어떻게 하든 기업들한테 페이브를 줘서 친기업 정책으로 경제를 살리겠다가 하나의 숙제요. 거기에 다들 머리를 쓰고 있는데 우리는 친기업이란 얘기만 입에 올려도 약간 이상한 사람 취급받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안 좋은 제가 봐서는 우리나라 자본주의예요. 네. 우리나라는 기업들 덕분에 먹고 사는 겁니다. 그들이 고용을 하는 것이고, 그들이 월급 받아서 자식들 키우고, 결혼시키고, 뭐 그렇게 하는 건데, 그것이 점점 약해지는 나라로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네. 예.